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윤영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이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후,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윤영이라고 하고요. 서울에서 한 건설업 쪽에서 설계 업무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일이 업무가 좀 힘들어서 귀농을 하게 됐고요. 귀농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오이만 계속 경작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이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선 지금 하우스를 보면 엄청 하우스 크기가 크거든요. 네. 하우스 폭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게 폭이 8m짜리 하우스가 15동이 있고요. 네. 전부 한 120m가 조금 넘어요. 그럼 네네. 총 평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작업장 포함하면 한 2,100평이 조금 넘고 재배하는 데만 한 1,800평 정도 됩니다. 오, 그럼 너무 대단하신 하우스 크기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하우스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하우스 지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쪽 편에 기존의 하우스를 이제 농사를 처음에 지로 내려오면서 1,200평짜리 하우스를 지어서 옛날 방식인 거죠. 옛날에 이제 이 단동을 합쳐놓은 연동 방식으로 지어놨는데, 요즘 이제 기후가 되게 이슈잖아요. 날씨가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여름에 심는 오이들이 이제 작황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타개를 해야겠다. 이 상황을 이겨내면 돈이 좀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이제 새로운 하우스를 신설하게 됐고요. 일부러 최적도 크게 하려고 폭도 8m로 하고 높이도 측고 5.5m로 지어서 이제 고온을 막으려고 대응을 한 모든 저의 생각이 집약된 하우스예요. 그러면 여기 하우스에는 그 온도를 낮추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햇빛을 차단시키는 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알루미늄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적용된 낙엽 커튼이 적용이 돼 있어요. 네. 기존에 쓰던 이렇게 알루미늄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게 아닌 분체 도장 방식으로 위에서 입자로 한 알루미늄 방식들의 스크린을 해서 빛을 차단시키는 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쪽에 뽁뽁이 비닐을 둘렀어요. 뽁뽁이 비닐을 둘러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열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 히트펌프를 적용시켜서 여름에는 찬바람을 내고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을 내거든요. 고온을 어떻게 잡으려고 한 하우스예요. 이제 옵션 중에 히트펌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히트펌프랑 어떤 건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에어컨 원리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뜨거운 바람을 내려면 보통 우리 기존 농가들이 사용했던 방식들이 기름을 태운다든가 뭐 전기에 히터를 집어넣든가 해서 열원을 집어넣어서 물통에 있는 물을 일단은 뜨겁게 데운 다음에 그거를 다시 뭐 이런 시설 쪽으로 흘려보내서 뭐 바람을 불어내는 방식인데 펌프는 이렇게 들어가서 냉매를 압축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열을 뺏어내는 방식이라서 아주 전기세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가장 장점이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찬바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설치하면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그럼 히트펌프의 에너지원은 어디서 끌어오는 예, 건가요? 저는 여기가 연천이라서 겨울에 영하 한 20도 넘게 떨어지거든요. 홍기열 히트펌프 방식은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여기는 제 주변에 이제 저쪽에 큰 저수지 같은 게 있어서 개울물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수온을 해가지고 하는 히트펌프를 찾아낸 거죠. 네. 이제 하천수를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따로 뭐 허가 신청이라던가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지하수를 파야 되거든요. 지하수를 파려면 허가 같은 것들을 받아야 돼요. 이용료라도. 네. 그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천수 끌어다 쓰는 건 아직까지는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그럼 나갈 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건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개울물을 끌어다가 냉매를 압축시키면서 냉매에서 압축되는 이제 나오는 열을
개울물이 가지고 나가는 방식은,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만들려면 냉면을 압축시키면 이제 반대쪽은 차가워지잖아요. 그 차가운 쪽의 열을 개울물이 이제 가지고 나가요. 계속 순환시키면서 버리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농장분께서 추천하는 옵션은 아마 제 생각엔 한 가지 갖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옵션들을 다 적용시켜야 아마 온도를 다운시킬 거예요. 어느 하나만 들어가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개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온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히트펌프가 지금 여기 적용이 돼 있는데 네. 여기 일반 농가에서는 그냥 일반 에어컨이나 네. 아니면 그냥 냉풍, 돌풍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돌려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아직 이제 준비 단계고 가동을 해봐야 하는데 가동을 아직 못 해봤어요.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저 기계 안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히트펌프, 그러니까 컴프레셔가 있고 이쪽에 이제 왼쪽에 이쪽 팬코일로 들어가는 동간이 있고 이쪽은 이제 물이 열을 뺏어가는 동간이 있는데 이쪽을 만졌더니 펌프가 얼마 돈지도 않았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겠는데 하고 기대가 아직 엄청 많은 상태죠. 아직 돌려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다음에 방문하실 때 여쭤보시면 제가 그때는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여담인데 네. 제가 저 히트펌프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 VOTB 때문에 선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방 기구를 이제 자꾸 이제 선택하려고 뭘 이렇게 공부를 이것저것 막 쳐다보다가 처음에는 그 석영으로 된 히트봉, 석영으로 된 히트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도 않고 물을 그렇게 많이 데우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개울물 어디 할 수 있는 거 없나 계속 찾아보다가 VOTV에 있는 영상 하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연락처가 하나 적혀있길래 연락을 드렸더니 거기에 인연이 돼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아주 만족하죠. 돈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VOTV에서도 감사하다 싶었네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저 진짜 그거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그 개울물로 할 수 있는 히트펌프가 있다 그래서 엄청 기뻤죠. 진짜 엄청 기뻤죠. 그러면은 이제 10년 정도 오이 농장을 이제 키워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뭐 주인분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농작물을 잘 키우기 위한 노하우라든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농사는 이제 매출과 어떤 이제 순수익으로 따지는데 다른 농가들 보면 매출은 높지만 순수익이 낮은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노하우를 얘기하자면 어떻게든 그 경영비를 줄이겠다. 농약을 적게 쓰고 비료도 적게 쓰고 농기자재도 적게 쓰고 그런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1600평 하우스는 한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매출이 되는데 그 중에 경영비로 나가는 돈이 한 2천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감이 된 상태인 거죠. 그게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뭐 병충해도 농약도 덜 쳐야 되고, 농약을 덜 치려면 이제 관찰을 잘해서 제때 치고 저는 예방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 걸리면 치고 대신 걸렸을 때 초기에 치고 이런 것들이 다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경영비를 굉장히 줄이는 게 저는 농사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오이를 해야겠다 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버지가 여기서 벼농사랑 오이 농사를 같이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일이 너무 못되다 보니까 제가 좀 들어와도 되겠냐 해서 좀 완강하게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좋아하시죠. 하우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설치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추후에도 지금 오이를 계속 키울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작물을 키울 예정이 있으신 건지. 네, 죽을 때까지 키울 예정이고요. 네. 작물을 하나 배우는데 10년도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작물을 한 번 심고 이걸 피드백을 받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계절이 사계절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남들이 봤을 때 뭐 오이를 3번 심으면 3번 피드백이 되느냐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봄에 심는 오이 피드백은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심는 오이 피드백을 10번 했다고 하면 10년 걸리는 거죠. 10번밖에 농사를 안 지은 거예요. 10년 차 하신 분들도 10번밖에 농사를 안 져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작물로 바꾸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여지껏 부어놓은 10년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에 혹시 뭐 단점이 있을까요? 이 지역이 노지가 거의 90%가 줄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후가 자꾸 바뀌니까 농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노지 쪽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하우스로 넘어왔거든요. 왜냐면 환경이 자꾸 너무 뜨거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비 오면은 직격타거든요. 뭐 녹균병이라든지 병들이 직격타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설로 자꾸 들어오는 추세고요. 보통 시설도 이제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저런 이제 단동형 옛날 하우스들이 이제 어떤 환경의 제어들이 잘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니까 수확량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봄에는 괜찮은데 날이 뜨거워지거나 이제 심하게 추워지거나 이러면 이제 갑자기 수확량이 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설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수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우스를 이제 직접 투자를 하셔서 지으신 건지 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네. 지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초기에 저쪽 하우스 시공하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200평인데 그때 보조를 6천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하우스도 그러면은 이 하우스는 네. 거의 보조가 있긴 있는데 그다음에 하우스 짓는데 일부 양액기 정도 일부 정도 받은 거에 다 합쳐갖고 한 6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우스 진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 하우스의 자금 조달은 후계농 자금으로 일단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 농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혹시 찾아보실까요? 인터넷 검색하면 절대 안 나오죠. 그 지원 사업들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예를 들면 도 안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뭐 면단이나 뭐 이런 데서끼리 군단이나 이런 데서 또 지원 사업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갈지를 결정하면 거기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수익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혹시 다른 농장들이랑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까요? 여름에 오이값들이 지금 2년 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 여름에 어떻게든 오이를 생산을 해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튼이라든지 뭐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름에 수확량을 높여서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오이가 가장 맛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해산물도 보면은 뭐 제철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이도 딱 철이 있거든요. 그 봄에 심은 오이들이 가장 맛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해를 넘기자마자 처음 심는 오이들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최고급 오이는 어떤 오이일 때 최고급이고 최하위 오이는 네네.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일 때 최하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경매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오이가 품질을 결정할 때 길이와 두께와 색깔, 뭐 휨 정도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데 어느 경매장 가면 뭐 이 정도 길이가 가격을 잘 받는다고 하면 다른 경매장 가면 또 이렇게 긴 게 잘 받기도 하고 사실 소비자들이 먹을 때는 오이가 먹었을 때 아삭거린다든가 단맛이 느낀다든가 이런 게 좋은 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경매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농민 입장에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는 오이들은 가시들이 있는데 그 가시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고 살아있다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만졌을 때 엄청 따끔따끔하고 그런 것들이 맛있는 오이예요. 오, 그럼 시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가시가 좀 튀어나오고 그걸 확인을 못해요. 포장을 하면 포장하는 단계에서 가시가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농장에서밖에 확인을 못하죠. 소비자들이 딱 보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있긴 있겠죠. 뭐 백다다기로 치면 오이가 좀 노래진다고 하는 오래된 오이거든요. 아니면 어디가 쭈글쭈글해졌다는 오래된 오이긴 한데 근데 경매장 버전으로 얘기하면 색깔이 좀 진하면서 오이가 좀 길고 이런 오이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오이가 맛있다고는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일까요? 봄에 오이가 진짜 가시들이 엄청 아주 살아있거든요. 봄에 것들이. 먹었을 때 단맛도 잘 올라오고 좀 여름에 오이들은 대략 이제 막 지온이 높으니까 양분 이게 이동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 막 푸석푸석한다거나 그래서 오이가 아마 고온기에 심하게 뜨거울 때 자란 오이는 그냥 다 흐물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이가 단단하려면 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하여튼 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봄이.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지역에 국한된 얘기고, 또 저쪽 상주나 아랫지방 얘기는 또 저는 거기서 키워보지는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뭐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은 돼요. 직접 지금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는데 추천은 드리나요?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죠. 너무 좋아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점들이 많잖아요.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뭐 상사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일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농사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누구와 얽히지 않고 나만 열심히 하면은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 만족감이 있죠. 가족들이랑 원활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네. 좀 농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이 농사가 안 맞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맨날 쉴 틈 없이 일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엄청 아주 만족합니다. 혹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으실까요? 딱히 이게 농사가 재밌는 게 올해 예를 들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가지고 내년에 하잖아요. 잘 되는 보장이 없어요. 기후도 다르고 뭐 어떤 토양이 먹었던 양분의 뭐 양이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매해 새로워요. 그래서 자꾸 새롭게 뭘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까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성. 경제성을. 네, 수입 효율성이죠. 수입 대비 효율이 많이 나와야 돼요. 농부로서 가장 보람이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많이 나오고 남들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때 보람이 나죠. 왜냐면 1년 끝나고 이제 머릿속에 피드백을 해요. 내년에는 올해는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게 뭐 수확량이라든지 어떤 경매 가격이라든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따고 이러면 진짜 아주 보람을 느끼죠. 그러면 이제 최근 농업 분야에서 약간 이제 트렌드도 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뭐 이런 농업에 대해서 트렌드가 변화하는 게 있는 게 있죠. 확실히 있죠. 이제 스마트팜 기반으로 바뀌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고요. 농사가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들이 이게 답이 없어요. 여기 농가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또 저기 농가 그러면 정반대의 방법을 알려주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정답이 없어. 근데 이제 스마트팜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게 스마트팜과 양액 재배가 넘어오면서 어떤 매뉴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문을 어느 정도 열고 이씨가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비료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살살 잡히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농사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진짜 스마트팜 쪽으로 넘어가는 게 확실히 눈에 보여요. 저는 이게 이미 도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스마트팜을 설치한다고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스마트팜을 설치를 해도 농가주가 생각을 잘해서 언제 열고 언제 닫고를 자동으로 맞춰놔야 스마트팜이 된다고 봐요. 근데 나중에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 뭐 인공지능이 알아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모르는 얘기 같아요. 농장은 혼자서 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개별 노동자 5명 신청해 놨고요. 저쪽에 1200평 할 때는 어머니랑 둘이 그냥 운영했는데 시설이 커졌으니까 외국인들 고용해서 이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 1200평짜리에도 오이를 똑같이 심는 맞아요. 거고 이쪽도 오이를 똑같이 심는 거고. 네네네. 그럼 보통 이제 오이 농사를 하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나요? 수확할 때쯤이면 한 눈에 보이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5시? 늦으면 6시? 그쯤부터 일이 시작해요. 그날 딴 오이가 다 포장이 될 때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새벽까지도 일을 새벽까지 할 수도 있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수확량이 뭐 이렇게 일쭉날쭉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량이 바뀌긴 하죠. 하지만 겨울엔 쉬어요. 여기도 2월 달에 심어서 12월 달까지만 할 거고 2개월은 쉬어요. 저쪽 할 때도 한 3개월은 쉬었거든요. 이 정도 평지면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인근에 이거랑 비슷한 시설을 가지신 분이 1년에 한 3억 이상 하시거든요. 그럼 이 주변에도 그럼 오이 농장 하신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많죠. 그럼 연천이 그럼 오이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유명하죠. 이유인가요? 절임 오이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절여서
좀 단단하고 절였을 때 좀 물러지지 않고 하는 거 이런 좀 유명하죠. 연천물주. 요즘 인근의 양주나 철원 이런 데보다 그래도 한 2, 3천 원 더 비싸게 나와요. 혹시 그 올해 목표 금액이 있을까요? 저희? 제가 빚진 게 한 5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그래도 못해도 올해 한 4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4억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이를 재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추천드리는 일단은 방법일까요? 제가 오래 키워보고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예상에는 이러면은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짓긴 했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전에는 그럼 온실 그냥 비닐로만 네,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닐로만 있는 데서 재배했었죠. 그때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40도 막 이상 올라가니까. 창문 열고 막 개폐기를 해도 해도 예, 40도 이상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금방 바이러스 취약해지고 갑자기 뭐 시드름병이 온다든가 이러면서 막 취약해지고 이게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죽어 있어요. 그럼 이제 농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이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럼 다음번에 오면은 또 질문할 게 많은 네네. 그러면 검증을 네. 한번 하시죠. 일단 오이의 모양도 보고 맛도 보고 이제 뭐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좋은 네네. 환경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몇 네.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아, 후계농? 네네네. 이게 후계농으로 지은 하우스고요. 이제 후계농이 5억이 맥시멈 5억이 대출이 되는 상품들인데 5억으로 하우스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우스 질 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 등기를 내라. 등기를 내라 그래서 지은 하우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천군에 하우스로 등기 낸 사례가 거의 없나 보더라고요. 등기소를 찾아갔더니 우리는 하우스 등기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아주 완강하게 나오시길래 우여곡절 끝에 내긴 냈거든요. 근데 진짜 후계농으로 짓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다른 후계농 분이 이제 이런 스마트팜이나 시설을 지을 생각이 있으시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등기를 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맡기시는 게 그리고 맡기니까 원활하게 잘 됐어요. 등기가.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게 제가 이거 후계농 하면서 좀 대출이 꼬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짓기 전에 대출을 받을 때는 70%만 집행이 되고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30%가 집행이 된다는 단서 조항이 이제 그 후계농 그 지침에 있는데 그 지침을 군청 직원이 보고 처음에 그 사업 승인 계획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70%만 써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농심부에서는 이 시설 한 건으로 보증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밖에 대출을 못 받았어요. 나머지 30%를 다시 이걸로 보증을 해야 되는데 보증이 안 된다 그래서 대출이 꼬였거든요.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5억을 다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사업 추진 계획서를 100%짜리를 받은 다음에 농심부나 금융권한테 이번엔 70%만 집행해 주세요. 끝내고 나면 30%만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시고 네. 이제 추후에 뭐 오이 농사를 짓고 싶은 분이 계신데 네. 뭐 농가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 하시면은 네. 혹시 뭐 따로 뭐 연락하는 예, 방법이나 뭐 네. 연락처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농사는 진짜 서로 자꾸 이렇게 기술을 내가 이렇게 노하우를 자꾸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누구 오는 거 너무 좋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것도 엄청 많고 서로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연락을 하게 남겨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농사를 이제 그 요즘에 뭐 청년 농이라든지 뭐 귀농하신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려고 내려오시는 이제 관심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어보면 진짜로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뛰어들어가가지고는 아예 안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이제 온다고 하면 진짜 이게 일하는 게 몸에 맞아야 돼요. 진짜 농사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그냥 뭐 저쪽 뭐 요즘 인터넷에 보면 뭐 부자농부나 뭐 이런 좋은 뭐 컨텐츠들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을 끝까지 이제 몇 년 이상 촬영을 해서 보면 제 생각엔 그런 분들이 다 뭐 굴곡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딱 영상을 찍었을 때가 찬란한 시절이었지. 그분들도 옛날에 잘 안 됐다가 지금 이제 찬란했다가 내리막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굴곡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찬란한 것만 보고 농사질 생각을 하면 아예 내려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내려오면 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농사져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좀 작게 먼저 시작하고 점점 이제 늘려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제 주관에는 크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는 한 번 피드백이 1년인데 작게 농사 져가지고 5년 해가지고 그걸 또 크게 늘리는 거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애당초에 가려면 돈이 만약에 허락만 한다면 제대로 지어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작게 하는 것보다. 왜냐면 크게 지으면 어느 정도 매뉴얼화가 되거든요. 아까 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액 재배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이 크게 가면 어느 정도 매뉴얼화가 돼요. 막 감으로 농사 짓는 게는 안 되거든요. 좀 시설이 크면은 진짜 좀 매뉴얼화가 돼서 크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그때 그렇죠. 전문가한테 주변에 저기 잘하시는 농가분들 있죠.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잘하시는 농가분들.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발품 팔면은 다 일이 나옵니다. 저도 발품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농부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일 안 하고 이렇게 일꾼들 잘 부려서 돈 많이 안 벌어도 뭐 마음 편하게 농업까지 지내는 게 제 꿈이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일한이라면은 혹시 노후 준비죠. 노후 준비.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온 것도 평생 직장을 구하자고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이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운영만 하면 노후에까지도 문제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일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후회는 절대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것도 재미를 느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농사를 아니, 하면서. 성격에 맞는 거죠. 성격에 맞는 거죠. 지금은 오이가 없어서 너무 네. 아쉬운데 혹시 오이가 이제 6월에 심고 네. 이제 자라게 되면 한 번 더 방문해도 아, 괜찮을까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럼 그때는 오이를 직접 제가 맛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럼요. 맛도 보시고 저희가 네. 다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파이프가 38mm 더 두꺼워요. 네. 그 간격이 더 넓죠. 네. 그래서 저기 하늘에도 석가래가 보통은 60cm로 하는데 저는 80cm니까 햇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그늘이 좀 더 덜 진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농가들 다. 그럼 여기 영천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엄청 튼튼해요. 엄청 튼튼해요. 진짜 그 저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파이프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밋밋하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일부러 이걸 꾸겨 틀어놨어요. 꾸겨 틀어놓은 거 일부러. 그래서 훨씬 더 강도가 세요. 꾸겨 틀어놨어. 기둥과 기둥이 닿는 쪽에 그리고 8m인데 위에 트러스가 없이 그냥 중방만 하나 됐는데도 처짐이 별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처짐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죠. 여기 앉아서 오이 작업도 하고 여기 앉아서 오이 작업도 하고. 우와.